네, 12월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12.3 비상계엄 내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아침 출근길 시작하셨습니까? 서울 아침 기온이요 영하 6도입니다. 내일은요 영하 9도입니다. 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번 주에 기록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취재편의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취재편의점 영하 9도지만 저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라이브 방송하려고 합니다. 영하 9도에 가능할까? 네, 봤더니요, 저희 제작진이 그 핫팩을 잔뜩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하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하겠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아주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봉 하나만 딱 들고 그 어떤 폭력도 무질서도 없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켜낸 아주 숭고한 날입니다. 국민 주권의 날로 저는 기념일 지정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어떻게 하실지 정치권 얘기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로 상징석 부근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곳에서 취재편의점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방송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을 진짜 그야말로 벌벌 떨게 했던 그 밤, 그 뜨거웠던 함성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발걸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그런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네. 경복궁 근정전 위에 직접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문화재를 이렇게 함부로 올라가는 거 이건 감히 해서는 잘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실장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못 가봤습니다. 문화재 전문가 제가 30년 동안 문화재 판에서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기도 문화재위원도 했었고요.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서 물품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혹시 종묘에 신주가 모셔져 있는 신실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분, 죄송한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5월 종묘 대제하고 11월 종묘 제례 때 그때만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고종황제 후손이었던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개탄하고 분노하고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닐까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왕 노릇 혹은 왕비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11월 6일 국회 운영위 국감의 한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학예연구사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치 김건희 씨가 제 집살림처럼 문화유산을 함부로 취급한 데 대해서 격분하면서 질의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보다가 댓글창을 봐서 이거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내란종식 뭐 다 좋은데 내일 취재편의점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데 거리로 나가서 방송하는 거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네, 노미님께서 다들 내복 2개씩 껴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구독 눌렀습니다. 소피아 써님인데요. 매일 신청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리로 나가서 방송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야외 방송에 쓰십니다. 늘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보면 참 황당무계한 일이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함께 경복궁의 경회로, 그렇죠? 근정전,
그다음에 건천궁, 곤영합 뭐 이런 데 휘젓고 다녔던 것은 물론이고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려 63점의 전승 공예품을 빌려갔죠. 그리고 궁중 유적본부로부터는 보안 2점, 보합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탁자 2점, 뭐 심지어 찻잔은 깨먹어가지고 300만 원의 배상을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김건희 씨 개인 돈으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절대 개인 돈 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 안에 무슨 비용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누구 돈으로 변상했는지 이거 확인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자들이 좀 저도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날의 에피소드를 얼마 전 김민석 총리 만찬 자리에서 듣게 됐어요. 저 사실 요 내용은 몰랐는데 그냥 원내지도부 만찬했고 거기에서 주요 현안이 뭐다. 대충 기자들은 뭐 그렇게 취재를 하거든요.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뭐 캐치가 되지 않는 한 이제 주요 스트레이트를 그렇게 쓰니까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김민석 총리가 그날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현장에 일찍 도착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방금 보신 역사학자이자 수원시청의 학예연구사 출신인 김준혁 원내부대표 눈에 병풍이 하나 눈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1901년 광무 5년 신축년 5월에 대왕 대비인 헌종의 계비 효정왕후가 71살 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운궁에서 거행한 진찬 행사를 그린 궁중 행사도 그림이라는 겁니다. 저 작품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진찬연이 뭐지?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가 6순, 7순, 8순 뭐 이렇게 맞이했을 때 거행하던 행사고요.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치사와 궁중무용 등을 올리는 의례라고 합니다. 그 의례를 저렇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림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같으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침약을 안 먹고 왔더니 계속 목이 컬컬한데 듣기에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근데 저하고 똑같은 그림이 바로 대통령실의 관저, 한남동 관저에 병풍으로 걸려져 있었던 겁니다. 대개 대통령실의 어떤 뭐 그림이나 뭐 이런 전시품을 할 때는 왕의 행차도 이런 거를 걸기 마련인데 한남동 관저에는 유독 왕비의 진찬연 병풍이 걸려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 야 이거 매우 특이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혁 의원이 대통령실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한테 이거 왕비 진찬연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왕비 진찬연입니까? 저희 몰랐어요. 네,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왕비의 진찬연 병풍을 걸어두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왕의 뭐 그 수원행궁 정조대왕의 수원행궁 행차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왜냐하면 그걸 뭐 누가 유심히 보겠습니까? 그냥 병풍 걸려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오찬에 집중하고 뭐 현장에 있는 정치 현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유념해서 보지 않죠. 그렇지만 김준혁 의원 눈에는 그게 딱 걸렸던 겁니다. 야. 왕비 진찬연까지 챙겨다 걸어놓을 정도로 김건희가 매우 디테일이 있었구나. 여기까지 손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김준혁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박물관 근무했을 때 경험을 빌어보면 대개 정부 행사 때 작품을 대여해 갔다가도 행사가 끝나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 아예 관저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원내지도부 만찬 때 제가 그 준비된 사진들 뭐 쭉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24년 8월 12일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서 했던 한남동 관저 만찬 때, 저 김건희 씨 앉은 거 보이죠? 저 때도 저 병풍이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11일 아소다로가 와서 한일 셔틀 외교 복원 만찬했을 때도 저 그림 뒤에 보이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6일 뒤에 보리스 존슨이 왔었어요. 영국 총리. 그때도 똑같은 그림. 그리고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만찬 때도 저 똑같은 그림. 이렇게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종일관 저 그림을 걸어두어서 저거 도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어차피 대통령실 곧 이전, 아마도 이제 연말 안에, 이달 안에 이제 이전할 걸로 보이는데요. 순차적으로 뭐 조금 팀마다 나눠서 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 작품이 위작인지 진품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왕비의 진찬현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김준혁 의원이 직접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병풍을 여러 개 꺼내서 멋대로 비치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 위작 여부 등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가유산청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TF를 설치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김건희에게 왕비의 진찬현 병풍을 걸라고 추천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도 저희들과 똑같은 범인이기 때문에 그게 왕의 행차든지 왕비의 행차든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녀가 뭐 미술을 전공했지만 얼마나 조선시대 작품에 일가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준혁 의원은 아마도 조선시대 전공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귀뜸해주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준영 의원의 의심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에서 마지막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것도 복수의 인원들이 특검이 모두 10여 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CBS 이정주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이미 특검에 가서 한 바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더니 이미 다 비슷한 맥락의 진술을 해놓아서 진술하기가 매우 편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또 다른 증좌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보름 지나고 난 뒤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요. 내일 아마도 새벽녘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댓글창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면서 작년 12월 19일 오후 6시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서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듣자마자 이 정당 관계자는 곧바로 그 현장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공유가 됐고요. 그 내용을 특검팀이 실시간으로 확보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12월 19일 오후 6시라는 게 특정됐다는 것은 그 단톡방에 올린 추경호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올린 그 시각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인이 요즘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를 하니까 추경호 대표가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흡사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막 괴성과 고음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그 영연백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발언을 한 게 또 포착이 돼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계엄이 잘 돼서 그야말로 본인들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면 그럼 자기들의 태평천하가 열린다라고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진심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는 허위다, 음해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했던 이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 원내대표가 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본인은 계엄의 뜻에 반대하는 뜻을 피력했고 무엇보다 12월 7일 작년 12월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발언을 한 바 없다. 시종일관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말을 했겠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경향신문 측에 알려오기도 했다는데요. 온 더 레코드로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하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과 나누는 사담의 진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취재 편의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보니까요. 구속이 당연하다. 구속이다. 예, 사필 규정 인과응보 당연히 구속. 이렇게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란 임무를 성실히 완수한 유일한 인간 추경호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들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추경호 구속 등등
네, 반대로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또 기각될까봐 점점점 이런 글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뉴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예. 예. 네, 김건희 씨와 소통하던 수행 비서들이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씨와 소통하던 전용 휴대폰을 한강에 버리거나 개인 폰의 경우에 무려 10번 이상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최근 유경옥 전 행정관이 특검팀 조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휴대전화를 버린 시점은 작년 12월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 전 행정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쓰던 아이폰을 오래 사용해서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교체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이상한데요.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쓰던 폰 여러분들 한강에 버립니까? 한강에 투척하면 큰일 납니다. 예. 환경오염 다 어떡할 거예요. 예. 이렇게 강에다 휴대폰 같은 거 막 던져버리면 강물이 오염돼서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예. 이 식수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경옥 행정관이 한다는 소리가 한강에 버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다. 대단히 뻔뻔하죠. 특검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구속이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경옥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남부지검이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압수수색할 때도 검찰 수사관들이 초인종 누르고 막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한 지 30여 분 뒤에야 문이 열렸는데 이때도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달인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드라마에서 이런 걸 많이 보고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한강에 휴대폰 갖다 버리고 그리고 휴대폰 초기화하고 이게 증거인멸입니다. 네, 이게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의 상당성이 있는 겁니다. 구속될 때 딱 두 가지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주 우려, 두 번째 증거인멸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유에 적합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명징한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슨 연유인지 중앙지법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서 야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 사법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분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유경옥 행정관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다른 수행비서 있죠. 정지원 전 행정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6일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는데요. 특검팀에 뭐라고 밝혔냐.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가 금방 닳습니까? 예, 저 지금 아이폰 4년째 쓰고 있는데 그렇게 휴대폰이 빨리빨리 닳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닳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고 휴대전화 뒷판도 많이 깨져서 더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교체 시점과 비상계엄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좌가 특검팀에 의해서 딱 걸린 거죠. 무슨 내용이 나왔냐.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인과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한 10번 밀었음 크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10번 밀었음 크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초기화를 했다는 얘기죠. 몇 번이나? 10차례나. 자, 요런 내용을 특검팀이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정지원 행정관한테. 자, 이거 뭡니까? 왜 한 10번은 밀었음 크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정지원 전 행정관이 특검팀에 뭐라고 얘기했냐? 완벽한 초기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증거인멸이죠. 예. 증거인멸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샤넬백과 관련해서 그 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아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했냐 안 했냐, 끝내 샤넬 매장의 직원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목소리가 걸걸한 여성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귀해보니까 그때 그 걸걸한 목소리의 여성이 바로 김건희 씨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다음에야 갔고, 그리고 어떤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착용감이 있더라, 사용감이 있다라는 것까지 특검팀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그래프 목걸이 등등에 대해서도, 특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유경옥 행정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컨테이너 박스 한 동이 있죠. 김건희 씨가 한남동에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면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2대의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동에 짐을 실었는데 하나는 살림이고 하나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실어놓고 둘 가운데 한 동만 따로 별도로 어딘가로 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안에. 너무나 명징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뭘까요? 또 얘기하면 또 고소당할까 봐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무수한 증거인멸 의혹을 가지고도 버텼던 이 두 수행비서의 증거인멸 혐의가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도 불가피해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 이게 구속된 피의자와 불구속된 피의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구속되면 사람이 매우 겸손해지지요.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기가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실의 문이 열리죠. 아니, 내가부터 살아야지. 지금 김건희 씨 봐주게 생겼습니까? 불구속 상태에서야 과거의 의리,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공범관계에 있던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잘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구속되는 순간 다 튀어나온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증거인멸을 한 두 사람에 대하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별로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2일이니까요. 무려 2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이 바로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 1년을 맞이해서 내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외신과 기자회견도 엽니다. 특별 성명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실천과 행동에 대해서 명징하게 밝히고, 특히 국제사회가 우리의 이 빛나는 빛의 혁명을 잘 기억해주고, 또 그 나라 그 사회에서도 이런 민주주의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의 특별 성명과 외신 회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후에는 오부 요인 초청해서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이해서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특별 성명 내용은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유경호 같은 핵심 증인을 아직도 구속 안 했습니까? 아직도 구속 안 했습니다. 예.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금은보화. 예,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운송 차량 조회가 안 되나요? 차량 운행한 기사가 양심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정치 구단주 박지원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2월 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요,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 추워요. 예. 어제 저희 저녁에 시민대행진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위해 문제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공지가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오후 7시 30분에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라이브 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오신다는 걸로 알고 시민들께 꼭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아마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계십니까? 따뜻한 곳에 다 계십니까? 댓글창에 보니까요. 역시 뉴욕의 노미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하신 시민 인터뷰를 보고 뭉클했습니다. 고생하시는 취재 편의점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며 일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진짜 추웠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북경이요.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11월 돼야 난방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직은 사회주의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일부 이제 인테리어를 통해서 바꾼 집들은 난방이 되지만 안 그러는 평범한 인민주택들은 다 그냥 11월에 이게 들어와요, 난방이. 그래서 11월이 가장 춥고 미세먼지도 가장 많고 이런 11월인데 머리가 아파요. 바람이 너무 차서. 예, 그리고 모자 안 쓰고 다니면 진짜 춥거든요. 어제 서울이 그랬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모자 안 쓰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회 나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애청자분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같은 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핫팩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등짝에 딱 붙이고 나갔는데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핫팩을 강추드리면서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뉴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을 좀 헤집어서 일종의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기구인 특검 또는 공수처 또는 국회 이쪽 역할이 현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수사기관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성숙한 민주 역량,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한가? 설마 저게 남한이 아니라 북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2번 놀랐는데 우리가 3번째의 놀라움을 보여줘야죠. 네. 3번째 놀라움은 뭐가 될까요? 야, 근데 취재 편의점 해외에서 애청해 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뉴욕의 노미님 소개해 드렸는데 소피아님은 플로리다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슈퍼챗도 쏴주셨어요.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 점점 추워져가는 한국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 플로리다는 날씨가 좋죠. 그래서 오렌지가 맛있나요? 저희가 아는 거라고는 플로리다 오렌지밖에 없어가지고.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12.3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후에 국내 언론과 질의응답을 가졌죠. 취재 편의점 라이브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저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통합과 봉합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특히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의 논조를 보면 대충 덮자. 1년 되지 않았냐. 그만해라. 이겁니다. 예. 했다 치고 넘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했다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비상계엄 내란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취재 편의점에서. 그죠? 네. 다시는 내란 같은 거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것도 우리 대에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엄동설안에 우리만 나가면 되지. 우리 애들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또 우리 애들이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은박지 담요 뒤집어 쓰고 키세스처럼 그렇게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에 확실히 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확실히 그 뜻을 어제 밝히셨습니다. 민주주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내란 청산 장기화에 따른 개혁 피로감이 있다.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건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기자는 그런 걸 물었습니다. 만약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그럼 그거 무능한 거다. 정말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완전한 내란 종식만이 이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를 했고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또 할 수 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어제 옥중 메시지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예측이 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견뎌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시민들 현장에서 뵀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다. 예, 1년이 됐는데 세상에 어떻게 제대로 된 그 선고가 아직도 안 나올 수가 있냐. 최소한 6개월이면 1심 선고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사법부 이대로 두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데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깃장을 놓는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특검 6개월간 내란 영장 6선 5패. 네, 법조계 과잉 수사 예견된 실패. 자, 특검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만해라. 예,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특검을 흔들려고 하겠죠. 왜 그러냐? 2차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여당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나오니 이거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여론으로 압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대한언론 매체들이 더 일이 많아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렇지 않다. 완전한 내란 종식만이 우리나라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내란이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우리 언론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전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어제 기자들 입에서 나왔죠.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고 적폐청산은 과거를 파헤치는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진압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은 진압 과정에 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조하니까 보수 언론들 앞다퉈서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 경계해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 여 내란몰이도 야 상식박 주장도 이제 그만둬라. 이른바 윤희 동시제거론 비슷한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 조선일보가 사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제2내란 사법부 겁박 도 넘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사법부를 누가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겁박이 먹힙니까? 사법부에서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줄줄이 기각시키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특검 수사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기각 사유가 됩니까? 온 국민이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만 눈 감고 귀 닫고 몰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봐주겠다. 확실히 봐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황교안 영장 기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런 주장을 조중동이 일제히 하고 나섰다. 매우 위중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상처 딛고 화합의 길로 가자. 제가 어제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분석해 드린 것처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을 예로 들면서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오염이 됐다. 맞는 말이죠. 그죠? 정의사회 구현 누가 제일 얘기 많이 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제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가장 파렴치한 범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비웃고 떠난 사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묘소도 못 만들고 있어요. 12.12 사태, 내란의 주범 전두환 그 꼴을 보고도 아직도 사과 반성 없이 상처 딛고 화합의 길로 가자? 이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강조했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낫지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보십시오. 100세 된 분도 90세가 넘은 분도 찾아서 낫지 전범 어떻게 합니까? 처벌합니다. 감옥 보냅니다. 그래야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준비한 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있었던 외신 회견인데요. 그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님. 아헨시아 AFP 발데스 로이통 기자입니다. Recently, you commented in social media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brought the country to the brink of war. My question is, would your administration consider issuing a state-level apology to Pyongyang for these actions as a way to help to reduce tensions?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EFE 방송입니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SNS에서 전 정부가
대한민국을 전쟁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은밀한 전단지 작전을 북한에서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유엔에서 비방을 받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 파한대소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상황 여러분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예, 북한에 관련해서 조금만 양보하는 스탠스가 나오면 100% 종북몰이 들어가죠. 조중동에 의해서. 그리고 이 보수의 힘은 세서요. 예, 북한에 대해서 뭐 미온적이다, 유화적이다, 뭐 이러면서 국내 정치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사과는 해야 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사과했을 때 국내 정치에서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저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도발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측의 잘못에 대해서 북측에 사과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남북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앞으로 윤석열 정권 당시 벌어졌던 끔찍한 북측 도발, 대북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전문 기자들이 사과를 할까 말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 뉴스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다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반격을 부를 수 있는 매우 위중한 군사적 적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레기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보냈을까? 윤석열 정권 때 말이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예.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몇 바닥이 실렸죠. 당시 대북 심리전단에서 역할을 했던 군인의 인터뷰를 실은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SNS에 담아서 포워딩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북한의 오물풍선이 우리 국군이 먼저 도발한 거라면 저는 이것은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형 수첩에 보면 북한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핵시설 그리고 평양 2곳 그리고 원산의 외국인 관광지 등에 대해서 타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핵시설을 정말 타격을 했다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했던 건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말 전쟁 날 뻔했었던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밤에 모두 뛰쳐나와서 국회 대로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뒤틀려서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더라면 그건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방송도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한에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정치가 워낙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7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네, 공개재판제도 연역, 그다음에 헌법 제27조 제3항이 공개재판 피고인 권리로 규정하는 점, 같은 조 제4항의 무죄 추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실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개시 전에 하나고요. 피고인 착석 후 30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종료하시고 촬영 장비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서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아, 오셨어요? 그럼 이미 촬영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마치시죠. 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은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결심 공판 현장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검팀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서희건설 나토 3종 세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등등. 그 다음에 김상민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있죠.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뇌물이 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건네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누굽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로저 비비의 가방 260만 원짜리인가요? 예,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180만 원짜리 김건희 씨가 들고 나왔던 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이것도 지금은 누가 준 건지 확인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여죄, 지금 28일이 수사 기간 만료니까 오늘이 4일이니까 24일 정도 남아있네요. 수사기간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양평도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진척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문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난리쳤던 집사게이트 김예성 씨 관련된 사건, 요것도 김예성 씨가 구속됐지만 일체 수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나온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 세강자, 이준수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또 있죠. 도이치모터스. 이 문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것은 세 발의 피다. 앞으로 나와야 될 사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어제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통일교죠.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 기존의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의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특검팀의 이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 근데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재와 주고받은 문자, 예? 내 수사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김혜경, 김정숙 수사 어떻게 되는 거냐, 김명수 수사 왜 안 하냐. 그 이후에 인사가 쭉 있고 자기 명품백 무죄 받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 인사와 수사에 직접 개입했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일단은 드러났지만 그 밖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강원지사 김진태는 왜 느닷없이 강원지사 공천을 받게 됐을까? 그리고 경남지사, 충북지사 이 등등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면 김건희 씨의 죄과는 지금 나온 건 정말 세 발의 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15년 구형하기 전에 최후 진술하면서 간혹 헛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점이 많다. 자신의 역할과 본인이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본인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법률 용어 쓰는 거죠. 이거는 변호사가 코치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뒤로는 이명수의 7시간 통화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김건희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자, 선고일 내년 1월 28일인데요. 우인성 재판장이 어떻게 선고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 건데 그 박수를 안 쳐줘가지고 계엄했단 말인가? 예, 저 유명한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자, 내란숙의 윤석열 12.3 비체혁명 1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죠. 그리고 산케이와 더불어 보수적인 신문이죠. 인터뷰를 하고요. 또 별도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고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1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궤변 그 자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입장문 어떤 주장했냐면요.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문장 분석 들어가 볼까요? 12.3 비상계엄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비상계엄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뭘 했습니까? 비상계엄 한 거잖아요. 예, 체제전복 기도 누가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 씨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비상계엄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라는 자가당착성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손실본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신뢰를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야, 정말
결국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 주요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 채용만 1,200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40년 지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당선된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또 본인이 성공했던 2022년 바로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선거는 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무슨 독재 권력입니까? 독재 권력인데 저렇게 국민의힘이 매번 시위하고 국회 법사위가 전쟁터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이 간첩법과 관련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충분히 논의했고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6일 김병기 원내대표 만나서 형법 98조 개정안, 간첩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끝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증언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이되어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즉각적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그 입 다물라. 어디 신성한 법원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야 사법부의 위험이 서고 사법부 독립에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조이대 대법원장의 바른 한마디의 입장문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드디어 아니죠. 어제 한다는 얘기가 오부요인 오찬에서 한다는 얘기가 내란 전담 재판부 신중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조이대 대법원장 손잡고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법 왜곡죄 등에 대하여 어떻게 통과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국민이 이미 레드카드를 꺼내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만난 한 시민분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은박담요 안 버렸다. 깔개도 안 버렸다. 언제 다시 나오게 될지 몰라서 끝내 국민이 이긴다.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기계들도 추위를 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제작에 살짝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미진했던 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괜찮으셨습니까? 네, 길이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설주의보 때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요. 밤 사이는 물론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출근에 애를 먹으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여러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한파로 소피아 써님, 미국에 계신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한파로 인한 칼바람 때문에 다들 힘드시지요. 하지만 추위는 잠시, 건강은 평생이라는 말 잊지 마시고 몸 잘 챙기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100%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추위도 내년 봄이 되면 또 다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 추울 때 우리가 잘 채비해서 이 추위를 잘 견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하려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뒤로에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알았어요.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희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라 저거 한치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했거든. 다시 들어봐도 충격적이죠. 지금 보신 세 개의 영상은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하루 전날 윤석열, 김건희 연거퍼서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거 좀 해줘라. 그리고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 두 차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양자와의 통화한 내용을 앞에 있던 운전석에 있던 지인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얼마나 공천에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개입했는지는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추가 확인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이제 28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2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얼마나 진척돼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공천 개입 제기한 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언제입니까? 예, 아직까지도 수사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팀이 제대로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가 잇따라 통화한 내용 함께 들으셨고요. 어제 특검팀은 김건희 재판에서 5선 국회의원이자 22년 6.1 재보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라면서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입마금한 증거를 찾아내서 제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작년 12월 24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자들과 로텐더홀에서 만나가지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줘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저는 김영선 공천 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그리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하잖아.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전략공천으로 바꿨다. 그게 이준석의 카톡이 아닙니까? 5월 9일? 아니 선관위 등록이 5월 12일이에요. 어떻게 경선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확대 재생산하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윤상현 의원 저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 특검팀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때는 윤석열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특검팀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정치 공동체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천권마저 사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실제 이런 방식으로 권력 남용에 이용이 됐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설명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희 정도 돼야 안 돼요? 윤상희가 전두환 사위인데다가 이혼하고 그 사람 충청도거든요 원래.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선동이 꼼짝 못하지 장재원이나 이런 아들은 그거 가지도 못해요. 그 아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희니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번 주 그저께 만나자 하는 거를 내가 만난다 했고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희 만나요. 그래서 윤상희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윤상희가 앉으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박근혜 나와도 얘 누나 야는 봉급 받고 그냥 일한기다 우리 윤석열이는. 박근혜 나와도 친박들 그거 막아야지. 또 하나 뭔지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제1야당의 제1 지지율을 받는 후보에 총괄 본부장을 잡아넣을 수 있어요. 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윤상희는 법정 구속되는데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무죄 되겠지. 윤상희 살라면 어째야 돼요. 그래서 윤상희니 제일 친한 함성덕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덕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관리 잘하는 줄 압니까? 충청도지. 정진석이는 윤상희 옆에 가면 게임도 안 돼. 말도 못하지. 그거 가보면 장재원이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받고 그 이후로 특별한 수사 내용이 진척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닌데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 공천에 실제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민중기 특검팀이 확보를 했습니다. 누구랑 나눈 대화냐?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통화 녹음을 확보를 한 건데요. 올 7월입니다. 올 7월에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부터 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5건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를 하게 된 건데요. 이 파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강서구청장, 강원지사, 대구 수성을, 성남 분당 갑보선 다수 공천에 실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된 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마 그 한국일보에서 주요 내용을 통화 내용을 재구성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년 4월 24일에 통화한 건데요. 안철수가 지역구 하나 달라고는 하는데 인수위원장 지낸 사람이 달라는데 거절하기가 어디 쉽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의원이 뭘 했습니까? 인수위원장 했잖아요. 나중에. 이것은 물론 후보 시절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본인의 지역구를 하나 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거절할 수가 없다. 뭘 줘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과 관련해서 홍준표 때문에 원래 지역구에서도 밀리고 어쨌든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었고 이인선이를 한 번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영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해줘라. 왜? 선거 때 많이 뛰었으니까 자기 선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천 줘라. 이런 식의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저도 워낙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서 생각은 하는데 제가 어쨌든 내일 윤상현 임명하고 나면 상의 드릴게요. 그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당선인 신분입니다. 예, 대통령이 아직 취임은 하진 않았어요. 5월 10일이 취임이니까 4월 24일 대화 내용을 보면 당선인 신분에 사실상 대통령인 거죠. 예정된 신분인 거죠. 그런 사람과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하나하나 공천과 관련해서 다 상의드리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대통령과 당대표가 공천을 가지고 함께 짬짬이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천 개입에 딱 떨어지는 증자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죠. 김태우 아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왔던, 그리고 그 전에는 당선이 됐습니다. 강서구청장에. 김태우는 파이팅도 있고 김태우 뛸 수 있게 하면 내가 볼 땐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 자리를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강서구청장 자리를 김태우를 내보내면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권성동이 이거는 여론조사 붙여야지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영하 변호사 있죠. 장영하가 성남에서 나오면 전체 지선판이 이재명에 대한 게 부각되면서 할 수 있잖아. 대선 이후 이재명 적에 다 죽어버려서 그 무슨 얘기냐면 이슈가 다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장동, 대북송금 이런 등등을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저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장영하 변호사가 나오면 일종의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란 속의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당 공관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장영하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공천에 대해서 누구를 전략 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나서 자신은 나는 누구를 전략 공천해라 이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전화 녹음 파일을 올 7월에 특검팀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입니다. 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성과가 있었습니까? 특검팀 내부에서 수사는 제대로 한 겁니까? 예, 수사검사들이 교체된 이후에 새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일이 매우 부족하다. 여당 안에서 2차 종합특검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지난번 조국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언급한 대로 국수본에 넘겨서 중앙지검과 함께 합수부를 구성한 뒤에 찬찬히 기일에 대한 규정 없이 모든 것이 다 규명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그동안 숨겨져 있던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파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서요. 관련된 내용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분인데요. 두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12월 3일 10시입니다.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봤습니다.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네, 어제 열린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과 어떻게 무장했는지 그 무장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네라고 한 뒤에 고개를 뒤로 젖혀서 긴 한숨을 내뱉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정 정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다 진술한 후에 나온 한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상호 전 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3가지 혐의로 현재 수사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장악을 위해서 정보사 요원들을 직접 투입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실탄을 준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정보사 특수요원 46명의 계급, 이름, 출신, 지역, 학력, 사실상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개인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싹 다 넘겨준 그런 혐의를 받고 추가 기소된 바 있기도 합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문상호 전 사령관이 12월 3일 오전 10시경 노상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냐 그랬더니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대기시켜라 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민간인이에요. 예, 버거보살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전직 정보사령관이 물론 선배이긴 합니다만 퇴역한 선배에게 야 이거 오늘 이번 주에 작전 있을 수 있으니까 애들 준비시켜.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마이뉴스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취재팀한테 취재 지시를 내리면 그 친구들이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문상호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내란 당일 출동한 대원들한테는 실탄을 준비시켰고 개인적으로 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거 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인데요. 실제 12.3 그 밤에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 100발을 소지하고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검했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그 실탄이 발사됐다면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일 선관위 CCTV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선관위 군 투입은 10분도 안 돼서 이루어집니다. 12.3 밤 10시 24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9분 만에 정보사 소속 계엄군 10명이 과천청사로 투입이 됐고 밤 10시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문이 발령이 됐었는데 그로부터 25분 만에 경찰 4명이 선관위에 도착해서 정문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그 과천청사에 계엄군 120명, 경찰 94명이 들어갔고요.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계엄군 50명이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군인 130명, 경찰 100명이 각각 투입이 됐습니다. 연수원에 왜 이렇게 많은 군과 경이 투입이 됐을까요? 이것은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상황 아니냐라는 추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동이거든요. 연수원이기 때문에 뭐 MT나 이런 거 때문에 그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에 해당해요. 여기에 실제로 새벽 2시쯤에는 응급차도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정치인 체포 구금, 유혈 사태 이거 대비용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과천청사 통합관제실에서 야간 당직을 섰던 보안 용역업체 직원을 CBS가 인터뷰한 바 있는데 그의 증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군 대여섯 명이 여기 서버실이냐?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서버실로 우리를 안내해라. 허리에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협적이었으며 서버실 문을 열어주자 소령 한 분이 무전기로 장악 완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 후 중령 한 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상황인 것이죠.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모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행동을 감시했고 청사 안에서 유선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해도 그것도 통제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흡연장, 이동할 때도 군인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는 엄연한 헌법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령한 거라고요. 계몽령이라고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취재 편의점 뉴스킥 배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잠시 이어질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